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는 공개 국무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 후 1년 6개월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승전 자기자랑이었고요. 리쇼어링과 첨단기술, 약가 인하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투자 관점에서는 방산과 미국 제조업, AI 반도체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증시는 반대로 움직였죠.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미국 반도체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여기서 끝난 걸까요? 잠시 숨을 고른 뒤에 다시 주도권을 찾게 될까요? 오늘은 주간 브리핑과 함께 반도체를 둘러싼 돈의 흐름과 그 다음 방향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1.1% 상승했고 S&P 500도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은 0.6% 올랐고 장기 채권은 1.2%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식은 오르고 채권이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WTI 선물을 보면 지난주 85.9달러로 마감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76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83.4달러로 올라왔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했고 미군이 이를 요격하면서 지정학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유가는 내려갈 때마다 공급 불안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물류 차질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높은 유가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렸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빅테크 싸움에서 빅테크가 승리했고 빅테크 중에서도 마소, 구글, 아마존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시총이 2천조 원 넘게 올라갔고요. 특히 마소가 21% 급등하면서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냈습니다. 추가로 실적이 좋았던 기업 두 개를 더 보면 첫 번째는 마스터카드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거래 금액과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주가도 6.2% 올랐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코카콜라인데요. 월드컵 효과로 북미 매출이 7% 증가했습니다. 연간 전망치도 상향했는데요. EPS가 두 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6.5% 올랐습니다. 역시 실적 앞에서 주가도 온순해집니다. 테마 ETF 바로 밑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헬스케어와 금융이었습니다. 소비순환재는 5.4% 상승했고 유틸리티는 4.0%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치와 성장 중에서는 대형 성장주가 1.9% 올랐고요. 배당으로 넘어오면 배당 성장 ETF SCHAD가 1.2% 올랐습니다. 성장에서는 반도체가 3.3% 조정받고 혁신에서는 로봇 BOTZ가 3.3% 올랐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빅테크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올라간 기업이 꽤 많았죠. 그 중에서도 아마존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14% 올라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5%밖에 남지 않았고요. 반대로 애플은 9.7%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10.3%까지 키워졌고요. 고배당 종목으로 넘어와서 보면 하락한 기업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에브비가 5.3%, 알트리아가 8.3%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락폭이 컸던 애플의 주가 차트를 보면 금요일에 개파락이 나왔죠. 하루 동안 7.4%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은 21% 늘었지만 서비스 분야가 부진했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가격 부담이 주가를 짓눌렀는데요. 애플의 실적을 반도체가 뺏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다행인 것은 개파락했지만 상승 채널을 깨지 않았죠. 그동안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팀쿡의 마지막 실적 발표였는데 조금은 아쉬웠죠.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존 터너스는 애플의 AI를 어떻게 녹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트리아 주가 차트를 보면 애플과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박스권 하단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은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가이던스가 컨센서스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주저앉았고요. 여전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컵 위험은 없지만 실적을 받쳐주지 못해서 당분간 횡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6.24%인데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이번 주 S&P 500이 1.1% 상승했고 환율은 1.2%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계좌는 가만히 있었다면 0.1% 조정받는 한 주였습니다.
7월 자산별 성과를 보겠습니다. 주식과 골드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채권은 큰 폭으로 하락했죠. 반면에 오일은 25.1% 급등했습니다. 6월에 발생된 하락분을 한 달 만에 대부분 되돌려놨고요. 비트코인도 4.8% 반등했습니다. 아직 추세 전환을 확신하긴 이르지만 저점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순매수 1위는 SOXL로 3조 5,81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매도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SOXL인데요. 금액이 2천억대로 상대적으로 작죠. 이번 반도체 하락에 레버리지 투자로 대응하는 사람이 역대급으로 많았습니다. 순매수 2위와 3위를 보더라도 역시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나스닥백과 테슬라입니다. 탑3 종목 모두 다 조정을 받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부디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업으로 보면 구글 매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2,44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ETF인 SOXX를 보면 여전히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는 모습이죠. 바닥을 확인한 뒤에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을 조심해야겠고요. 지금 놓치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장은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조급함을 다스리는 겁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률을 보면 상승과 하락폭이 크게 벌어지는 주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한 상품이 훨씬 많았는데요. 그 와중에 AI 소프트웨어는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하락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중국 반도체였는데요. 최근 한국 반도체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함께 흔들리고 있는 신호로 봐야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요. 수익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AI 투자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구조인데요. 체력이 좋은 기업이 어디인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검증됐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마소, 아마존,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이 모두 다 강했죠. 시장 점유율 1위인 아마존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점유율 3위인 구글은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소도 클라우드 성장과 함께 현금 흐름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덕분에 막대한 AI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재무 체력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영업 현금 흐름이 가장 탄탄했던 마소였습니다. 한 주 동안 무려 21.8% 급등했고요. 반면에 메타는 광고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8% 감소했습니다. AI 투자 비용이 이익을 압박하자 주가도 6.5% 하락했죠. 이번 실적 발표의 승자는 AI 투자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지켜낸 마소였습니다. 올해 캐펙스 투자 전망을 보면 아마존이 2,20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채권 발행까지 모두 마쳤죠. 아마존은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 때도 현금으로 모든 기업을 눌렀었는데 동일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글도 아마존 못지않게 크게 투자하고 있고 메타는 현금 흐름 능력이 부족한 나머지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직 AI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죠. 애플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채권을 자주 발행하다 보니까 CDS 스프레드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이 낮다는 거고 돈을 빌리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현재 메타가 95bp로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은 아마존, 구글, 마소 순입니다. 참고로 미국 연방정부의 신용등급이 AA+인데 마소는 AAA입니다. 현재 CDS 스프레드는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요. 기업들의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졌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띄는 기업은 엔비디아인데요. 최근 CDS 스프레드가 82bp까지 높아지면서 아마존을 넘어섰습니다. 시점을 확인해 보니 오픈 AI에 최대 6천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구글이 엔트로픽에게 지원하겠다는 거 150억 달러죠. 거기에 4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재무 부담과 오픈 AI에 대한 위험 노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투자 규모와 조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현금 흐름과 신용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자라면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CDS를 확인해보니 다른 기업들의 신용 위험도 궁금해지죠. CDS가 높은 회사는 리스크 또한 높은 기업이죠. 그런 종목은 주가가 저렴해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위험 노출도를 보면 코어웨이브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때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우지만 수요가 둔화되거나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부담도 빠르게 커지게 됩니다. 신용 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다음은 오라클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경쟁이 뛰어들었지만 시장에 남는 기업은 모두 다 승자가 될 수는 없겠죠. AI 인프라 경쟁이 커질수록 전쟁이 커질수록 기업이 파산될 수 있습니다. 몇 개 기업만 살아남게 될 텐데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투자 비용을 감당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구글은 늘어난 캐펙스 투자만큼 클라우드 성장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이죠. 투자 경쟁이 길어진다면 구글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FOMC 회의 이야기인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5회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장기채 금리가 오히려 급등했는데요. 정책금리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왜 장기금리는 반대로 움직인 걸까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9대3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명의 금리 인상을 주장할 만큼 내부 이견이 컸다는 건데요. 케빈 러시는 이를 패밀리 파이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5년 넘게 이어진 인플레이션은 9주 만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장기금리 급등은 연준이 빠른 인하보다 물가 대응을 우선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에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큰 흐름은 금리 인하인데 올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케빈 러시의 발언 이후에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했고 달러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30년물 금리가 더 크게 오르면서 장기물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경로가 불확실해진 만큼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수혜주와 피해주도 분명하게 갈리게 되는데요. 장기금리 상승은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고 반대로 차입 비용이 민감한 리츠와 부동산 관련 기업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CDS 스프레드가 높은 기업들도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FOMC는 장기금리를 끌어올렸고 기업들의 신용 위험까지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혜 분야인 금융섹터를 보면 4월 저점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금융주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비중이 높다면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금융주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최근 글로벌 국가들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동결했고 한국은 0.25% 올렸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원화 가치는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달러와 엔화는 약해졌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은 1,553원에서 1,444원으로 7% 내려왔습니다. 엔화 환율은 4% 내려왔는데요. 환율이 금리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현재 금리 변화로 환율이 저렴해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반대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미디어에서 이 내용을 다뤘을 텐데요. 한 헤지펀드가 레버리지를 버티지 못하고 자산을 싸게 매각해버렸습니다. 이게 시장에 미친 파급력이 상당했는데요. 헤지펀드의 1분기 포트를 보면 대부분 AI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AI 주식과 레버리지 투자에 집중한 결과 7월에만 자산이 67% 급감했습니다. 결국 상장 주식 대부분은 시타텔에게 매각하면서 레버리지를 모두 정리했는데요. AI 성장성을 확신했어도 과도한 빚과 종목 집중은 한순간에 계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시츄에이셔널이 보유한 기업들은 모두 다 7월 30일 급등했는데요. 그 중에 탑7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청산당할 거란 공포가 사라지자 주가가 바로 튀어올랐죠. 크게 상승한 기업들은 대부분 네오클라우드, AI 데이터센터, 전력인프라, 반도체였습니다. 가장 크게 반등한 아이렌의 주가 차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했다고 하지만 전고점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현재 36달러인데 고점은 70달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을 싸게 넘겨받은 시타텔이라는 인물은 단기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언제든 팔고 나갈 수 있는 인물인데요. 물량으로 보면 소형주 아니고서는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가 매도한다면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아마존의 무인 택시 죽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봇택시가 공식 승인받았습니다. 운전대가 없는 차량의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 서비스 단계로 들어왔다는 의미인데요. 자율주행은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죠. 이제 우리의 이동 방식과 산업의 수익 구조를 바꿔나갈 겁니다. 죽수는 아마존이 인수한 자율주행 기업으로 웨이모처럼 기존 차량을 개조하지 않고요. 대신에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고 4명의 승객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인데요. 앞뒤 구분 없이 양방향으로 움직이고 완전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물류에 이어 자율주행까지 확장하는 핵심 카드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내용을 보면 핵심은 운전대가 없는 로봇택시의 상용화가 처음으로 허용됐다는 점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죽수를 2028년 7월 31일까지 임시 면제해주는 형태로 허용했습니다. 차량은 판매하지 않고 승차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아마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테슬라에게도 좋은 내용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허가 전에 생산된 차량도 사후 승인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수요 없는 공급을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사이버캡은 현재 100대 이상 생산된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오스틴에서 34대, 샌프란시스코에서 5대, 시카고에서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는 연간 12만 5천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사후 승인이 가능해진 만큼 차량을 미리 생산한 뒤 자체 승인을 거쳐서 도로에 투입하는 전략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규제에 신중했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새로운 이동수단을 위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규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5번째 기사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목요일 반도체 지수는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SK 하이닉스도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보다는 어느 정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톱니도 이번 주 브리핑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저평가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이크론 PE 레시오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10년 평균 PE 레시오가 6.5인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아래 있죠. 비쌀 때 못 샀다면 지금은 사야 될 시점입니다. 톱니의 영상을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하면 어느 기업이 더 오를까였습니다. 더 저평가됐거나 상승 모멘텀이 강한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겠죠. 지금부터 반도체를 세분화해서 어떤 기업이 매력적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램과 랜드입니다. 3가지 항목으로 비교해 볼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PE 레시오를 봐야겠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벌돈은 많은데 주가는 그만큼 모르는 상태인 거죠. 한국 기업이라서 조금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가 포함된 영업 가치를 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의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가장 저렴하죠. 마지막으로 순자산 대비 가치를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한 자리 숫자로 주가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모두 종합해보면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입니다. 최근 1년간 가장 크게 오른 기업은 샌디스크와 키옥시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표가 모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샌디스크만큼 빠진 상태죠. 상대적으로 과하게 하락한 경향이 있습니다. 투매가 계속되자 감매도가 일어난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출 구조를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전체 매출이 반도체에 포커스 맞춰져 있죠. 삼성전자의 매출의 74%가 반도체고 나머지가 가전과 스마트폰 등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반영되는 것도 덜하고 하락하는 것도 덜한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금요일 반등하면서 다행히 하락을 돌려세웠는데요. 그렇다 해도 여전히 채널 상단을 깨고 올라온 건 아니죠. 아쉽게도 오늘 새벽 미국 증시에서 SK 하이닉스 ADR이 3.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에 갭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급하게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GPU와 CPU를 보면 PE 레시오는 엔비디아와 퀄컴이 좋고 성장률 대비 주가 부담 정도는 엔비디아와 AMD가 낮습니다. PEG가 1 이하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을 보면 퀄컴이 가장 좋고 ARM은 조금 위험한 수준이죠. 종합해보면 엔비디아, 퀄컴, AMD 순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 AMD가 208%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PE 레시오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른 기업들은 지금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년간 20% 올랐는데 평소 같으면 좋은 성적이지만 반도체가 모두 상승할 때 혼자 쉬었습니다.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제자리라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았죠. 8월 26일에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랑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60% 중반은 나와야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 수출이 재개됐는데 아직 실적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분기도 매출이 미공개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공개로 바뀐다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면 메모리와 CPU가 모두 다 상승하는 동안에 혼자 하락했었죠. AI가 헬스케어와 로봇 분야로 확장되면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은 ASML인데요. 특히 현금 창출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안정적이죠. 최근 1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 램 리서치가 202% 상승했고 ASML도 133% 크게 올랐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데요. 최근 한 달간 장비 기업들이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ASML의 매출 총이익률은 최근에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전망을 56%로 내놨습니다. 상승폭이 커진다는 건 좋은 신호죠. 다음 분기가 벌써 기대됩니다. ASML의 주가 차트를 보면 크게 한번 오르고 쉬어가고 있죠. 여전히 우상향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세부 분야별로 매력적인 기업이 어딘지 살펴봤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더 깊이 공부해야겠지만 누가 더 고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지 감이 오시죠? 고평가된 기업들도 자세히 보면 원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거품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ETF로 접근하셔도 좋은데요. 대표적인 ETF가 SOXX입니다. 지금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기업들이 V자 반등을 해야 SOXX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주 방향을 체크해보고 주간 브리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인데요. 시티그룹, DR호튼, 이튼, 타겟, 웰타워입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역시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3일에는 버크셔와 팔란티어가 있고 4일에는 스페이스X를 비롯해 헬스케어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에는 샌디스크 리얼티인컴이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는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건하우절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래 살아남아서 복리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오늘은 미국 ETF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정보 플랫폼 펀 ETF인데요.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펀 ETF에 미국 ETF 정보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ETF 분배군부터 랭킹까지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테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30만원 거를 증정하고 메가커피 쿠폰 한 매를 모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펀 ETF에 신규 회원 가입 후 평소에 관심 있던 미국 상장 ETF 3개 이상을 찜하면 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받아가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